예, 소개받은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송재호입니다. 이렇게 세미나에 이렇게 많은 분이 또 이렇게 이 시간에 함께하는 건 참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주어진 시간은 10분인데요. 10분의 사회통합과 국가균형발전을 다 말씀드린다는 거는, 그래서 아마 저보고는 좀 앞에 일종의 도입해 나가는 서론쯤을 하라고 이렇게 기획자의 의도가 있는 것 같아서 10분에 맞춰서 대략 이 주제에 관련된 우리 위원회의 일과 함께 소개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 익히 아는 일이지만 한 번 더 이렇게 리바이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도권이 굉장히 파멸적으로 집적하죠. 우리 수도권은 선진국의 경우에 집적도는 보통 한 20% 내외로 봅니다만 우리는 면적은 전국 토의 한 11.8% 정도 되는데요. 여기에 신용카드 사용액의 한 80% 정도가 여기서 일어나고요. 고용의 64%가 여기서 일어나고요. 인구의 49.8%가 이곳에 살고요. 국세의 5분의 3 정도가 또 여기서 거치고요. 대기업의 70% 정도의 본사가 이곳에 위치합니다. 가히 엄청나게 집적된, 그러니까 보통의 선진 사례에 비해서 한 2배 이상 집적된 사례라고 보면 되고요. 집적을 넘어서서 이제는 이 수도권이 저기 충청남도에 이르기까지 확장돼서 수도권의 개념이 서울, 경기, 인천을 넘어서 중부까지 지금 다 수도권의 개념으로 이렇게 돼 있다. 이게 매우 심각한 문제고요. 또 하나는 우리 유동이, 인구와 물류의 이동이 수직, 그러니까 경부 축에 한 75% 정도 집중이 됩니다. 서울과 광주 축에 나머지 거의가 집중되고요. 흔히 말하는 강릉 광주 축, 또 군산 포항 축, 강호 축이나 이 동서 축에는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강릉과 광주 간에는 사돈이 없다. 여러분 여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군산에서 포항으로 경조사 잘 안 가죠. 어떻게 가는지도 잘 모르고요. 이거는 오늘 주제인 이 국토의 포용성에서 보면, 또 혁신에 이런 기회를 준다는 의미에서 보면 매우 자원의 배분이 왜곡된 현상이다. 거기다가 이 지방에서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보통 이 기재부의 예비 타당성을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데, 인구가 이렇게 수도권과 또 물류가 경부축에 집중하다 보니까 무슨 사업을 하든 거기서 하면은 예타가 잘 나와요. 사람이 많으니까 돈이 벌리죠. 뭘 하든. 그리고 사람이 거기 집적되니까 주택 공급이 부족하니까 신도시 건설이다 뭐다 해가지고 재정에 써야 될, 지방 재정에 써야 될 돈들이 사실은 거의 이 집중된 지역에 재정이 거의 투입됩니다. 그래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굉장히 가독화돼 가지고 소위 말하는 불균형, 양극화 이런 것도 국토의 측면에서 매우 심각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올해 신입생 모집을 못한 초등학교는 28개입니다. 여러분, 초등학교가 없어지는 것은 학교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학교를 둘러싼 마을이 없어지는 걸 의미합니다. 그 자체의 삶과 공동체가 붕괴되는 걸 말하고요. 여기 우리 권인숙 원장님 계십니다만은 출산은 조사해봤더니 아이 하나가 태어나지 않은 읍면동은 17개, 400개 읍면동은 5명 이하가 나가지고 전국 읍면동의 3,500개 중에서 11.4%가 신생아가 5명 미만이다. 그래서 인구 없는, 그래서 지방이 소멸된다 이렇게 하고, 행안부 정부 통계도 머지않아서 228개 시군구 중에서 한 85개가 없어질 거다. 85개 이름은 제가 거닐지 않겠습니다만 여러분들 옆 동네들입니다. 여기 전국에서 다 오셨을 테니까 나주, 군산, 안동, 우리가 삼척 이렇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도시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생각되고요. 어떤 학자는 지방살생부라해서 압축해버리자, 그 힘든 도시들 다 이렇게 압축해가지고 죽일 건 죽이고 그렇게 해야 이게 지방에 살아남지 않냐는, 이렇게 국토 중에
마을과 지역이 없어지고 이 국민이 인구가 없어지고 이러면 국가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 두 개가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이 불균형이 국가 소멸의 위기에 있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스티브 호킹스의 이론을 시간의 역사를 좀 제가 재구성해 본 건데요. 시간은 과거에서 현재 미래로 갑니다. 시간축이 있고 여러분 좌측에 보면 이것에 대응하는 과거의 시간에 대응하는 과거의 공간이 존재하고 현재의 시간에 대응하는 현재의 공간이 존재하고 미래의 시간에 대응하는 미래의 공간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과 공간은 연대되어 있고 연계되어 있다. 이게 이제 그의 아주 빛나는 이론인데 이것에 따르면 그 연대 속에 있는 건 결국은 삶, 생명, 문화, 문명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연대 속에 있는 하나의 스토리가 되죠. 근데 여러분 현재의 공간이 없어지면 그거는 현재의 시간이 없어지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요. 연대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미래의 공간과 미래의 시간도 없는 걸 의미합니다. 그럼 지금 제가 이야기한 이 국가 붕괴의 위기는 국가만 붕괴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인간과 생명의 소멸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은 문화와 문명의 붕괴까지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매우 사실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될 주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상류하류 논리인데 여러분이 우리가 이야기한 없어지는 마을들이 상류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이라고 하는 수도권이나 대도시가 하류인데 이 대도시에 집적돼서 사는 건 좋은데 이 사람들이 어디 가서 좀 쉬어야지 대도시에만 살 수가 없어요. 행복하지도 않고 그러면 이 어디 가서 쉬느냐 이게 쉬는 데가 다 상류거든요. 자연이나 산림이나 이런 쪽에 있는 가서 좀 쉬기도 하고 여기서 상상력도 배우고 여기서 좀 해야 대도시에 내려와서 하류에 내려와서 또다시 일터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건데 이 상류가 붕괴돼 버리면 이건 하류만 무슨 하수종말 처리 좀 하고 하류가 뭐 어떻게 나무 몇 그루 심고 이 대도시가 그것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상류의 원천의 보호가 마을, 자연, 산림 우리가 이렇게 보통 인식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보호 유지가 매우 중요하고 이거를 보호 유지라는 건 그대로 둔다. 우리가 보통 보존의 개념을 개발하지 않고 두면 보존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거는 방치입니다. 방치. 그렇잖아요. 이건 유지 관리가 우리가 재정이 됐든 또 어떤 노력이 됐든 우리는 인간의 노력을 투입해서 유지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현상을 우리가 예방하고 막고 좀 줄이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는 사실은 이걸 잘하는 나라가 있으면 그걸 찾아가서 모방해서 그대로 하면 좋겠는데 다 나름 우리하고는 여건과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독일이 이런 걸 잘한다고 하는데 우리하고는 또 많이 다르거든요. 프랑스도 이거 잘한다 그러는데 우리하고도 좀 다르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길을 찾아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지만 한국은 한국형의 길을 이제 만들 수밖에 없는데 첫 번째는 그나마 이거에 대한 진지한 인식을 하고 시작한 정부 정책에 아주 주요하게 국정의 3대 목표의 하나 중에 참여정부는 두었으니까요. 그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을 복원하고 이걸 좀 진화시키는 게 중요하겠다. 여러분 이걸 제도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이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법령의 근거에서 간다고 보면 참여정부 때의 이 균형발전 정책의 근거는 첫 번째가 우리 신행정도시건설특별법 세종시를 만드는 법이죠. 그러니까 신행정도시 건설은 비교적 좀 부족한 점이 있지만 잘 돼서 지금은 세종특별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진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의 특별시의 위상을 받아가지고 자치분권을 어떻게 하냐까지 우리가 이렇게 진행된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인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개정 과정 소위 말해서 축소 이 과정을 거쳐서 올 2월에 문재인 새 정부 들어서 참여정부의 수준을 이제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의 범위라든가 해서 다 복원했고 또 그 기능을 시대상을 반영해서 좀 더 확장하는 방향으로 했고 다음 주쯤 이걸 본격화하게 하는 시행령의 입법 예고를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법은 그렇게 진화돼 있고요. 그다음 세 번째 법이 이제 이 지방분권특별법인데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지방분권특별법은 정부안이 아직 통과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러나 개헌에 지방분권 국가임을 명시하고 자치, 입법, 재정, 행정 등에 관해서 보다 포괄적인 권한 확대로 현재 지금 진행 추세에 있고 이거에는 뭐
여야 확자 할 거 없이 정도의 차이만 조금 있지 반대가 없으니 진화가 잘 돼 가리라고 봅니다. 네 번째가 이 153개 공공기관 이전에 의해서 생겨난 오늘도 그런 아침에 기조연설에서 나왔습니다만 이 혁신의 중심을 그렇게 대도시 넓은 이게 집중된 지역에 둬서는 좀 곤란하다. 이거를 이외의 지역, 쉽게 말하면 불균형 지역에 혁신의 중심을 주는 게 좋겠다. 이걸 이제 한 게 이제 프랑스하고 우리나라가 대표적인데요. 이 혁신도시라고 이름된 이 10개 혁신도시, 또 혁신도시라고 이름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대덕이라든가 또 오송이라든가 이렇게 혁신도시에 준하는 이런 곳들의 혁신의 거점을 어떻게 해갈 거냐 하는 것도 지금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그 지원과 건설에 관한 이 법이 혁신도시 특별법이 작년 연말에 개정이 돼서 이 혁신도시가 보다 원래의 모습, 다시 말해서 혁신도시와 관련된 공공기관과 관련된 기업들도 좀 이전하고 또 그것과 관련된 또 정주 여건도 개선되고 또 옆에 있는 지역들하고도 상생하고 조금 작은 클러스터이기도 하지만 조금 작은 클러스터로부터 크게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춘 지역으로 발전시키는 근거를 마련해서 현재는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올해 2월 1일 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모시고 저희들 세종시에서 이 국가균형발전 이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새 정부의 비전과 전략을 선포했는데 핵심 기조가 분권 혁신 포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인클루시브 2018에서 다루는 주제인 혁신과 포용이 우리 균형발전 정책에 그대로 반영이 돼서 다행스럽다고 생각도 되고요. 또 성경위원장님 뭐 저희 거 보시고 쓰신 건 아니잖아요. 저희들은 이제 분권을 하나 더 넣어서 이 세 기조를 구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크게는요, 지역 주도로 가보자. 분산이 아니라 서울에서 이게 논아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 주도로 해보고 자립형, 각 지방이 좀 자립적으로 살 수 있는 생태계를 마련해보자. 가버넌스 축을 좀 잘해보자. 우리가 이런 큰 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한국적 포괄지원협약은 이런 겁니다. 이거는 프랑스는 계획계약, 영국은 분권협상. 이건데 쉽게 말하면 지방정부 스스로 좀 자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단연간에 걸친 핵심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중앙부처하고 협상해서 계약하고 정부가 좀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토대를 이제부터 시작해보자. 그러니까 이거는 재정혁신을 수반하기 때문에 당장 기획재정부가 그렇게 하세요 할 수는 없고요. 이걸 지금 기재부하고 우리가 협상 과정에 있는데 좀 단계적으로 시범적으로 일단 올해 실시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그냥 지금 현재는 한국형 포괄지원협약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보다 좋은 용어는 한국에 맞게 그걸 저희들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렇게 이제 지방이 분권해서 주도를 하려면 지역의 혁신 역량 체계 구축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지역 혁신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 하는 게 저희들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선 가시적으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앙부처가 각 지방정부에 10개에서 11개 정도의 혁신 지원 기관을 두고 있습니다. 뭐 테크노파크라든가 창조경제혁신센터 같은 것들인데요. 이것들을 한 바구니에 잘 넣어가지고 이거를 뭐 시도의 기획실에 둬도 되고 또 도지사 밑에 뭐 직할로 뭐 혁신본부 이런 새로운 조직으로 해도 되고 그렇게 조직 체계를 갖춰서 지방 정부의 관리 감독 하에서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또 지역마다 혁신 협의회를 구성해서 참여정부 때는 이 지역 혁신 협의회를 구성해서 활발하게 활동했는데 아마 구체적인 그 법적 기능을 시행령에서 부여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혁신 협의회가 여러 가지 균형 발전 우리 5개년 계획이라든가 혁신 도시 관련이라든가 또 계획 계약과 관련된 사항이라든가 우리 특별 회계에 관련된 사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서 실제적으로 이 지역 혁신 체계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정부 개헌안에 들어있는데 매우 중요한 사항인데 앞으로 분권이 되면 잘 나가는 지역이 더 잘 나가겠지요. 지방세도 많이 거치는 데가 많이 거치니 힘든 데는 힘들고 소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가속화될 거기 때문에 잘 나가는 데서 좀 못 나가는 데로 재정을 옮기는 재정 조정을 제도화하는 것이 매우 필수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정 조정은 이건 어느 일개 부처가 하거나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고 아마 제3자적 또 객관적 시각을 가진 곳에서 매우 포뮬러한 공식에 의해서 확실히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재정조정 제도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한 저희들 지금 준비 작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이 또 이제 우리가 특례 도시의 형태로 보통 이야기하는데 인구가 집중되고 잘 나가는 도시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수도권 근처에는 수원, 성남, 용인, 화성 이곳들이 인구 100만 이상 이렇게 도시들이고요. 또 제주도도 또 잘 나가지요.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그러니까 이런 곳들에 대해서는 좀 질적 발전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을 저희들이 같이 하고 있고요. 또 각 지역마다 지역 특화 구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부산은 뭐 해양, 대전은 뭐 과학 이런 것들입니다. 뭐 전라북도는 농업생명 이런 각 지역마다 계신 분들이 지역에 맞는 그런 특화 구상을 좀 구체적으로 발전시켜 보려고 합니다. 마지막 이 글은 제가 찾다 보니까 장자크 루소가 사회계약론에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야, 이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참 역사가 깊은 철학적 토대를 가지고 있다. 이게 지금하고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그냥 이걸 읽는 걸로 제 거를 마치겠는데요. 영토에 골고루 주민이 살게 하라. 어디를 가나 똑같은 권리를 누리게 하라. 어디에서나 풍요와 활기를 똑같이 향유하게 하라. 그렇게 하면 국가는 가장 강력하게 되는 동시에 최대한 가장 잘 다스려지게 될 것이다. 도시의 성벽을 지방에서 갖다가 메워 놓으면 수도권이 복잡하다고 신도시 건설하는데 지방에 투입될 재정을 쓰면 똑같은 말이죠. 그렇게 되면 나라 전체가 참 안 될 거다, 망할 거다 뭐 이 소리겠죠. 루소가 이렇게 사회계획론에 써서 제가 참 이걸 보면서 이게 참 유서 깊은. 여러분 제가 안타까운 거는요, 다 동의합니다. 이 말에 균형 발전에 다 동의하고 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늘 집행의 현장에 가서는 2순위밖에 안 돼요. 뭔가 시급한 과제가 꼭 하나가 나와가지고 이거를 뒤로 밀쳐서 그래서 안타깝게 항상 두 번째만 하는 차성만 하는 게 이 정책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 정책이야말로 지도자의 결단과 그 결단을 뒷받침하는 국민의 진짜 이 컨센서스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애국가 부를 때마다 애국가 후렴구가 요새처럼 가슴에 와 닿을 때가 없습니다.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이게 국토 균형 발전 정책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